네, 안녕하세요.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 벌써 11주차 강의가 됐어요. 비대면으로 학생들이 이 강의실에 전혀 안 나올 때는 시간이 되게 안 갔거든. 혼자서 막 굉장히 힘들게 강의를 했는데, 대면이 가능해지면서 강의실에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1주차고, 그리고 우리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특히 1조, 다음 주에 발표죠. 여기 혹시 1조 있어요? 둘 다 1조. 1조들은 다음 주에 발표할 텐데 잘 준비해 주시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존재, 내지는 북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의 분단국가라고 소위 진짜 분단국가는 한반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이제 나라가 나눠진 나라들도 있지만 사실은 나눠져야 될 나라가 예전에 하나였을 때가 있던 나라들이고, 그래서 합쳤다가 또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하고 남한이 1953년도에 휴전협정을 하고, 그때부터 70년 동안 쭉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굳이 북한이 잘 살고 못 살고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안 만들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로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예전에 이란이었죠? 이란이 이제 핵무기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규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미국이 그 나라에 제재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 라고 그냥 규범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도 우리한테는 고민거리, 그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고민거리,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도 걱정거리, 다양한 문제를 발생이 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걱정들로 인해서 이 남한 내에서 갈등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이야기하는 북한관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묘해요. 통일은 다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북한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과의 어떤 갑작스러운 통일론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 북한과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장 큰 이유가 통일을 하게 되면 동독의 사례, 서독과 동독이 이제 통일이 되면서 발생됐던 문제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면서 들어갔던 비용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비용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신들이 이제 세금을 내서 자기들에게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강병은 학생하고 라노키 학생하고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에 대한 의견하고 중국을 대표하는 북한에 대한 의견을 한번 각자 들어볼까 하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에 입력이 되는 게 좋으니까 강병은 학생이 먼저 나와가지고 마이크 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편하게.
생각하는 북한을 좀 이야기해봐요. 어떤 부분에서 편하게? 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진 않아가지고 뭔가 굳이 통일을 해야 할까? 그런 의견이긴 한데 또 예전에는 또 북한이랑 통일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당장은 힘들지만 또 나중에는 또 한반도가 하나가 돼서 그런 경제적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고, 근데 또 그 이후에 뭔가 좀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최근에는 굳이 통일을 해야 하나 그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 자, 좋은 의견 이야기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 라노키 학생이 지금 할 이야기 정리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 좀 더 필요하죠, 시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강병은 학생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우리 라노키 학생의 의견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네. 자, 예, 그런 게 있어요. 남북한의 통일 문제가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통일을 할 것인가, 통일 여부, 그 다음에 통일을 만약에 한다면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서 와요. 방법과 절차. 그 다음에 통일이 된다면 주민 간의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쩌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여러 기회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추측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어느 때까지인가 이 학교 교육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을 하고 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를 하면서 교육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 교육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비중을 높게 다루지 않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고민을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 우리 라노키 학생 이야기할 준비 좀 됐어요? 네. 자. 중국의 젊은 학생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고등학교에서는 배우는 걸 북한은 우리 중국과 관계가 형제 국가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또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관계가 좋아요. 근데 북한도 좀 가난하고 경제가 불바다하는 거 우리도 다 알아요. 이제는 북한은 그 핵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본 미국 그리고 북한의 사이가 안 좋아서 북한은 핵무기를 연구하니까 동아시아의 그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도 지금 중국 도는 사람들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관계가 옛날처럼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이제 그 중국 학생이다 보니까 마스크까지 쓰고 목소리가 좀 작아서 음성 입력 결과를 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쯤 쓰면 되겠다.
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인 분위기가 북한은 중국하고 그 사회주의 체제로서 같은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같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형제 국가로 생각한다. 형제 국가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안전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북한, 특히 이제 핵 문제하고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게, 이거는 우리 정말 그 안타깝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는 한국 없어요. 이게 뭐냐면, 뭐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아시아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편이에요. 미국에 가가지고 가면 첫 번째 과거에는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봤고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하고 친한 외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마저도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한국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대국 10위, 11위를 다투고 있고 군사대국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책임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국제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관들은 한국에 대해서 당연히 알겠죠.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뭐 적도기니랄지 이 생소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그런데 외국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고 있더라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더더군다나 좀 알더라도 한 6, 70년대를 기억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교 활동의 문제라고 봐야죠. 예. 외교 활동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미국, 일본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고 어찌됐든 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국가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이 동맹 관계 때문에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북한이 아마 중국하고 무역이 안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유엔과 미국,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북한의 경제 제재를 가하더라도 가하더라도 중국은 그런 나라들로부터 약간의 비난을 받더라도 알게 모르게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원도 있고 거래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거래죠. 과거에 중국과 북한과의 지원 관계를 만약에 진짜 이 차관이나 이렇게 빌려주는 개념으로 봤으면 아마 북한이 중국에 지불해야 될 돈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냉전 체제 시대에 소련과 중국이 이 사회주의권의 중심 국가가 되면서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유주의 국가하고 다르게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공동 생산이고 공동 분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국가 간의 물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차원에서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한때 많이 지원해 줬던 때가 있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미국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한국처럼 잘 못 사는 나라들에 이렇게 차관도 저이자로 빌려주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지원해줬던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관계였으니까 미국도 그런 걸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왜 이게 리바이벌 하냐면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약간 달라요. 왜냐면 개념이 달라, 개념이. 자, 첫 번째는 중요해서 못 지우네. 첫 번째는 자유주의 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 간의 진영 간에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국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미국이고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은 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는 지금 해체돼 가지고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지금 소련하고 서남아시아 일부 국가들, 카자흐스탄이랄지 뭐 이런 나라, 무슨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쪽하고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우크라이나를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뭐 폴란드랄지 이런 폴란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동유럽까지가 전체가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연합체로 국가를 이루었던 거잖아요. 그 외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사실 몇 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련 외에 중국은 워낙 크니까 그 다음에 베트남, 북한, 그 다음에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쿠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몇 개 나라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해봐야 국가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는 소위 이야기하는 공동체주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아니고 공동체주의였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잖아요. 단순히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미국이 힘이 세졌을까? 아니, 그 뒤에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트루먼 정책이랄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건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국가들이 독일에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독일이 전쟁 초기에 전 유럽을 싹 휩쓸면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파괴되고 자본이 잠식됐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돈을 엄청 쏟아부었거든. 그러니까 자본도 떨어지고 시설도 없고
이 경제 발전을 할 원동력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마셜 플랜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마셜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무슨 장관이었더라? 그 장관 중에 한 명이 마샬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럽에 적극적인 투자 정책을 지원을 해요. 그때 줬던 것이 그냥 무상 지원이 아니라 투자죠, 투자. 미국이 유럽 사회에 자금력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아주 규모가 작은 국가예요. 인구수가. 어떤 나라는 인구수가 100만이 안 되는 나라도 있어. 100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광역시 정도 규모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정도 규모로 국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이렇게 그 파죽지세로 쭉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였고, 왜냐하면 대응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런 그 유럽의 전체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파병돼 있는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그 군소국가들의 미국이 꽤 많이 파병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련과 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경제적인 경쟁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냉전체제. 군비 경쟁이 굉장히 기술과 군사기술, 과학기술하고 군비 경쟁이 꽤 치열하게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계속 내가 이 냉전 시대의 이야기를 하냐면, 질문을 잘 해줬어요. 왜냐면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 통일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합시다. 계속 써놨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떠오르는 영이었어요. 남한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남한, 대만, 싱가포르, 또 어디지? 하나 더 있잖아요. 4개 국가가, 응? 그렇지. 아시아의 4개의 영이라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4개의 영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약적인 정치 경제적 발전을 하는 나라로 꼽히던 때가 있었잖아요. 홍콩은 아니었을 거야. 싱가포르, 대만, 한국, 여튼 네이버들 찾아보시고.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영으로 부각받으면서 내 기억으로 80년대 초중반까지, 중반까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한민국보다 우월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홍콩이 들어가 있어? 홍콩을 국가로 쳐줬구나 그때. 어쨌든 80년대 초중반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적인 경제 군사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80년대 후반에 89년인가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일본 이야기부터 하려다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아니, 지하자원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잠깐 할게요.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남쪽 지역은 대부분 일본이
이 한반도를 수탈하는 목적으로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쌀을 만들고, 쌀이 이제 생산이 되면 그거를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실어가는 그런 용도로 부산이 주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북한 지역,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태평양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이게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적 역할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발전소, 공장, 뭐 철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북쪽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기반 시설이 만들어졌죠. 사회적, 소위 이야기는 SOC, 사회적 인프라,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토지가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53년까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 지역이 대부분 어디였어요? 남한 지역이었다고. 그러니까 남한은 아주 많이 그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 그전에도 없었던 데다가 전쟁으로 더 황폐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50년에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 땅하고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공장과 시설과 철도 이런 인프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물자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발전을 도와주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북한이 훨씬 그 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1980년대 초중반에 학생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주사파가 다수를 차지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북한이 주체사상을 이렇게 추구한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북한이 더 우리보다 우월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더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때 당시 시기의 결과로만 봐서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지금은 한국이 잘 사니까 한국 중심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고. 그래서 주사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스터디들을 하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과거 주사파들 중에서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 그 자유주의 진영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심각하게 대립을 했던 냉전 시대가 이 한반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 자, 요 위로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일본이 있고 여기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면서 요렇게가 서구 국가들, 요 후방에가 유럽 국가가 있고, 당연히 이쪽에 이제 러시아 이쪽에 중동하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유럽이 맞닿아 있겠지만, 저기는 안 보이네. 이쪽을 보고 보통 우리가 해양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을 보고 우리가 보통 대륙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면 대륙 세력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국가에 편입이 돼 있었고, 해양 국가의 대부분은 자유주의 국가에 포함이 돼 있었고, 이 넓은 태평양이 있긴 있었지만 일본이 맨 끝에 있는 이유로 이렇게 그 남방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고, 일본하고 대한민국, 일본, 미국이 남방 삼각관계가 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방 삼각관계가 되면서 한반도에서 사실은 이념전쟁이 가장 첨예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 가장 심각한 그 대립이 체제 경쟁이에요, 체제 경쟁.
사회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으냐를 가지고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논쟁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독일하고 그때 당시에 독일하고 한반도만이 그런 이념 전쟁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남북한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르는데, 자, 문제는 이 옛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소련이 해체되잖아요. 1988년? 9년? 89년. 88년 올림픽에는 왔으니까. 89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해체 선언을 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을 해요. 사회주의를 포기를 하고. 중국도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연 게 90년대 초반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자유주의권 국가들하고의 경쟁을 통해서 기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를 이루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권 국가하고 자유주의권 국가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대부분 시장경제체제로 바꿔요. 중국도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지만 시장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바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북한만 정치와 경제체제 모두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하죠. 고집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1994년인가? 이 무렵일 거예요. 날짜는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체제를 전환을 했는데 북한만 체제를 전환을 안 했어. 그건 명목이고요. 주체 사상은 훨씬 이전부터 60년대부터 구축해 온 사상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아주 진부한 이야기가 됐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주체 사상 읽다가 짜증나가지고 책을 던질 뻔했잖아. 아니,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가 잔뜩 써져 있어. 이제 한 3분의 2 지점에 가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처음에 주체 사상의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문구를 그대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식대로 표현을 바꾸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쭉 이야기 가다가 3분의 2 지점에 가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런데 보통의 인간은 그걸 달성하기에 역량이 많이 부족하니 그 역량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수령의 지도를 받을 때에만이 그게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령에게 충성을 하고 그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앞뒤로 많은 좋은 말이 써져 있더라도 어떤 문장이나 어떤 책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체 사상의 가장 지배적인 부분이 그 수령론 부분이에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자립적이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고 해놓고 그걸 달성하려면 수령이 또 한 명밖에 없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읽을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냥 툭 던졌지. 어쨌든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 무렵에, 지금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를 극구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응?
아니, 햇볕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지. 한참 후에. 예. 그러니,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도 그 첩보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인 거야. 군사력이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의 상황에서 미국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도 불가능해.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핵무기를 가지는 거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핵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게 1990년대 중반, 이게 1994년, 95년, 90년 이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육자회담이 막 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오늘 북한 편을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물론 북한이 좋은 국가는 아니에요. 거쳐야 될 점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북한 입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 한반도 지도 잘 그리죠? 자, 한국전쟁 때 북한이 파죽제소로 쭉 밀고 내려가가지고 마산까지 가잖아요. 부산을 남겨두고. 그런데 왜 부산까지 함락을 못했을까? 진짜로? 그거는 결과적인 분석이고, 실제로는 이 북한이 50년에 남침을 할 당시에, 남침을 하기 전에 그 전쟁을 할 만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소련한테 받았죠. 김일성이 그때 당시에 스탈린을 여러 차례 찾아가면서 이 남한을 적화를 시켜야겠으니 이 무기를 달라. 그 다음에 전쟁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가가지고 요청을 해요. 근데 스탈린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승인을 하죠. 승인을 해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딱 왔는데 탱크도 떨어져, 총알도 떨어져, 이랬던 거예요. 이게 전쟁 물자가 고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스탈린한테, 야, 조금만 더 지원해줘. 그럼 우리 한반도 전체 적화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탈린이 더 무기를 안 줘요. 그래서 낙동강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좀 추측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하고 오면 좋은데, 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승승장구를 할 때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하는 거를 승인을 해주면서 용인을 해주면서 미국 입장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필리핀만 건들지 말아라 했거든요. 필리핀은 내 거야. 필리핀은 우리 거니까 필리핀은 건들지 마. 이랬는데 일본이 인도네시아 하다못해 중국, 위에 동남아시아 미얀마, 베트남 다 먹어 들어가고 이제 남은 건 필리핀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나겠지. 미국은 지금 한참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게 태평양역이 어디쯤에 진주만이라고 하는 한 군데가 있었고, 여기에 비행기가 수십 대 있었던 거죠. 미국의 비행기가. 일본 입장에서는 요것만 잘 처리하면 자기들이 필리핀까지 먹고 미국이 오는 동안에 이 동아시아를 전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주만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하고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너무 멀었어,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함대 몇 개 가지고는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련한테 도움 요청을 해요. 그때 소련은 한참 이 동쪽에서 독일하고
전쟁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스탈린은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꾸 도와달라 이야기하니까 공교롭게도 계속 미루다가 소련이 뭐 첩보를 들었는지 아니면 우연찮게 그렇게 됐는지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바로 직전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전에 일본에다가 그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 소련군을 따라서 내려왔던 게 김일성이었고, 이 관계를 보면 스탈린 입장에서 김일성이 부산까지 다 밀어내고 한반도를 전체를 먹는 거에 대해서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 와가지고 쭉 밀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공군이 역할을 하죠. 이쪽 두만강, 압록강까지 쑥 밀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그 장비는 좀 낡은 장비이긴 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또 석연찮은 게 딱 여기까지만 밀고 와요. 더 안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서 1953년 휴전협정 하기 전에 엄청난 그 전투가 일어나고 한국전쟁에서 가장 많은 살상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휴전협정 직전이었거든. 이 휴전선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결국 남북 관계하고 북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중국이나 그때 당시에 소련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빼놓고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만 합의한다고 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와 동의를 얻었을 때만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하고 러시아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떤 통일 방식을 원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북한 중심으로 통일을 하는 게 좋겠죠. 중국 사람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북한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남한 중심으로 통일되는 건 싫은 거야. 어차피 지금 북한 중심으로 통일되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남한 중심으로 통일되는 거는 싫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좀 나눠놓고 생각을 합시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남한 중심으로 북한을 통일을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뒤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중동 국가 같았으면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눈치 안 보고 서슴없이 공격하잖아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까지 막 축출해가면서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을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도 러시아하고 1대1로 중국하고 1대1로 맞붙으면 미국도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1대1로 맞붙으면 아마 자신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협력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하면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국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가 어디죠? 유엔이잖아요. 유엔에서 국제적인 어떤 그 무력 분쟁이나 군사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 이 안보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만장일치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그 안에 딱 앉아가지고 반대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국제정치 관계는 쭉 이야기하고 저 뒤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네. 그러니까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나눠져 가지고 통일이 되는데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평화협정을 하면 당사자가 누구냐? 북한하고 남한이 평화협정을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복잡해요. 휴전협정을 누구 했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했어요. 소련은 없었죠. 소련은 물자만 제공하고 전쟁에 참여 안 했어요. 전쟁 물자만 후원하고 지원해주고 직접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휴전협정 당시에 당사자가 아니었죠. 근데 전쟁 말미에 중국은 거기에 병력을 투입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한은 빠졌을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거부하고 미국한테 능력 되니까 위에까지 좀 치고 올라가서 중국의 핵폭탄을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분단하면 안 되니까 꼭 좀 전쟁을 승리를 하게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휴전협정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 휴전협정 조인하는 날 이승만이 요 휴전협정장에 안 가요. 그래서 남한도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거죠. 사인을 안 한 당사자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냐면 이게 휴전협정이니까 이제 종전협정을 해야 되잖아요. 종전협정 당사자가 누구냐 갖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휴전협정에 남한이 사인을 안 했으니까 종전협정에도 남한은 당사자가 아니다. 종전협정을 하려면 미국, 북한, 중국이 만나서 세 나라만 만나서 종전협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지. 당연한 걸 가지고 근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에 있냐?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나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명확한 거는 당사자인데 동의를 못해서 사인을 안 한 것 뿐이니까. 휴전협정을 그렇게 했더라도 종전협정은 네 나라가 같이 모여서 해야 된다가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에요. 그럼 평화협정은? 사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말이 달라서 그런지 전체적인 개념은 같은 거거든요. 종전협정 할 때 평화협정을 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종전협정을 하겠다는 거는 전쟁을 끝내자는 거니까 그날 같이 평화협정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미국하고 북한이 또 좀 생각이 다르네요. 북한은 종전협정을 먼저 하자는 거고 미국은 평화협정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핵무기하고 관련된 건데 북핵 문제하고 관련이 된 건데 미국 입장에서 종전협정은 모든 상황의 종료를 의미하는 거야. 서구식 사고방식이지.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을 하는 순간 당연히 평화 선언인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그 기본 개념이 미국한테 지속적으로 체제를 위협받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것뿐만 실제로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한국 전쟁에서 북한은 남한하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남한은 적이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우리는 주적이 북한이지만 북한은 주적이 미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종전협정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 끝났다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하면 핵을 폐기할 수 있겠다. 이 입장이 북한이고, 그러니까 종전평화협정 비핵화, 이게 북한의 입장인데 미국은 비핵화하자, 그러면 평화협정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 해줄게 이거예요. 동시에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북한의 입장을 미국이 안 받아들이고 미국의 입장을 북한이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죠. 이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자, 북한 입장에서 했잖아요. 아까 이거는 미국이고 이게 북한이잖아요. 미국은 비핵화하고 평화협정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하고 요걸 두 개를 같이 해도 좋고 어찌됐든 비핵화가 최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최우선 선결 과제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해놓고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제거해놓고 안정성을 확보해놓은 다음에 평화협정까지 체결되면 더 이상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니까 그때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미국은 전쟁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해. 마지막 발언은 내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전례가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1994년부터 96년까지 요 무렵에 북한의 핵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어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북한은 그 연변 핵시설 폐기하고 그 다음에 핵 개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에다가 매년 연간 경유 50만 톤을 지급을 하고 남한은 북한에다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사실 그 연변 핵시설에다가 콘크리트 부었어요. 더 핵실험 않겠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콘크리트 드러내고 다시 재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쟤네들은 비핵화 한다 그래 놓고 다시 핵실험하고 핵개발하고 비핵화 한다 그래 놓고 약속 안 지키고 다시 핵개발하고 하니까 완전하게 비핵화를 이번에도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완전하게 비핵화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자 이런 입장을 갖는 거고
이때 당시에 그러면 북한이 왜 연변 핵시설에다 콘크리트 부었다가 다시 걷어냈을까? 이 수업 시간은 그 이야기 안 했나? 했어요? 안 했어요? 알아요? 미국이 북한한테 경유 50만 톤을 연간 주기로 했는데 그걸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한테 너네들이 줘라 그런 거예요. 너네들이 가장 큰 문제고 너네들이 해결할 문제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합의 이끌었으니까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경유 50만 톤을 지급하는 게 맞다. 대한민국이 그걸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왜 대한민국 문제만이냐. 너네들도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50만 톤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었냐. 그걸 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0만 톤 주는 걸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웃기거든. 저거 뭐야. 준다 그랬다 안 주네? 그래서 경유 50만 톤 안 받고, 원자력 짓다가, 북한에다가 경수로 원자력 짓다가, 그거 다 철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덜컥 먼저 했다가, 미국이 나중에 약속 안 지키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죠. 이 과거의 이 선례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호 간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우리 영화 보면 총 딱 겨누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이게 같이 총 내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이 믿고 총을 내렸는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빵 쏴본 거야.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약속이 안 지켜진 거죠. 1990년대 중반에 한번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상호 간에 약속 이행이 안 된 전례가 있으니 서로를 못 믿고 서로가 너가 먼저 해, 너가 먼저 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 복잡한 중국은 참 재밌게 보고 있죠. 이 상황을.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중국 이야기 이제 해보면 아마 중국 입장은 아마 이럴 수 있어.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전통적으로 형제국가예요. 체제도 똑같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똑같고 그래서 굉장히 친했어. 그런데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경제를 도입을 하고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남한이 경제대국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 파트너가 되잖아요. 일본하고는 중국 사람들은 맞죠? 일본하고는 뭘 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일본 기술이 좋고 뭐가 좋아도 일본 물건을 가끔 사서 쓰긴 해도 좋으니까 사서 쓰긴 해도 국가 대 국가로서 일본하고 뭔가를 하고 싶지 않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에 진출하는 거를 지극히 꺼려할 거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수준이 안 돼. 중국하고 파트너를 할 수가 없어. 미국하고는 경쟁 관계야. 유럽 국가들하고는 좀 친해지고 싶긴 한데 미국 때문에 쉽게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중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그 파트너십이 꽤 강하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북한만 아니면 진짜 남한하고 진하게 한번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중국도 북한 눈치 보면서 대한민국하고 뭘 못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아까 우리 나노키 학생이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중국 그 공산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강배은 학생이 이야기를 잘해줬는데, 자, 통일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봅시다. 남북한의 통일, 예, 단어 그 원뜻은 굉장히 통일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남북한의 상호간의 통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남북한 통일이라는 표현이 남한 입장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북한이 남한하고 통일하자 그러면 그게 폭력적이 되는 것이고 북한이 남한하고 통일하자 그러면 그게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통일의 조건이 뭐예요? 남북한이 한쪽이 자기 체제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북한은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하면서 꾸준히 하는 이야기가 체제 보장이잖아요. 목숨 걸고 만든 핵이니까 너네들이 우리 목숨, 체제를 지켜주면 우리가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면 핵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남한하고 통일하자고 그걸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남한이 북한하고 통일하자고 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통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는 거죠. 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약간 간접적인 이유. 자, 냉전이 끝나고 미국을 중심으로 소련하고 중국하고 몇 개 국가가 핵 비확산을 위해서 국제 조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지금 있는 핵만 유지하고 더 이상 핵은 만들지 말자라고 국제 협약을 해요. 그걸 미국이 주도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핵을 새로 만들고 있고 단순히 몇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가 있는지 추정이 안 된다잖아요. 꽤 많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북한이 했던 핵실험이 단순한 핵이 아니라 핵 플러스 수소. 핵무기만 해도 무섭고 수소폭탄만 해도 우리한테 무섭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 핵하고 수소하고 융합해가지고 폭발을 일으키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공했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걸 성공했다고 인정해주는 순간 아무도 북한의 군사력을 따라갈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실험 성공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핵무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경찰 국가로서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무기 보유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북한이 핵만 개발하냐? 아니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또 뭐지? 잠수함에서 쏘는 거. 아니. 잠수함에서 핵미사일 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 보유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북한인 거 알아요? 네. 물론 핵잠수함이 없고 재래식 잠수함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종합적인 전력에서는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으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은
1950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적이 미국이에요. 북한은 아직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휴전 중인 것 뿐이죠. 그걸 미국도 알아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체를 만들어갖고 북한이 이 ICBM을 계속해서 실험하는 게 미국까지 도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뭐 이게 하와이인가 어디 인근에다가 막 쏘겠다고 협박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ICBM 개발하고 있는 게 저기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본토까지. 그것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직접적으로는. 그다음 이건 어찌어찌 위성으로 감지해갖고 막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잠수함 타고 태평양까지 가가지고 북한 잠수정이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갔다가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갈 수는 있거든. 잠수함은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숨으려고 마음먹으면 아무도 못 찾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태평양으로 돌아가지고 저기 대서양 저쪽 워싱턴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쏴버리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북한의 이 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북한에서 핵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북한이 ICBM이나 장거리 이동체를 개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북한에서 핵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북한 핵 개발에서 신경 쓰는 거는 핵이 아니라 ICBM이에요, ICBM. 남북관계 이야기한다고, 북한 이야기한다고 그러놓고 맨 국제정치 이야기만 하고 있네, 지금.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들 뿐이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타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럼 뭘 할 거냐의 문제죠.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네. 그렇죠. 주변국 문제와 남북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주변국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네, 독재국가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 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한에서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통째로 하나잖아요. 북한은 이 사회 전체가 하나로 단일 대우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남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어요. 북한에 대한 입장이.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는 이쪽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북 정책을 펴고, 어떨 때는 이쪽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북 정책을 펴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하고 교류하자고 그러고 협력하자고 그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하고 협력해봐야 맨날 그 돈 가져다가 핵 개발이나 하니 협력하면 안 되고,
계속 제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자꾸 반복되면서 북한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남한 내에서 남남 갈등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북한을 적대적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적대적 정책을 펼칠 것이냐, 북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을 하고, 국제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남북 사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남북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남북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갈 거냐, 어느 쪽이 좋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꾸준하게 밀고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나름 인정해주고 현상 유지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래야 다음 정권 바뀌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정권이 바뀌면 앞전 정권에서 서로 이 북한과의 다른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그냥 싸그리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진영이 그 다음에 이쪽 진영이 집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권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또 정권 바뀌면 싹 지워지고 그 다음에 정권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러니까 남북관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대적 관계도 아니고 우호적 관계도 아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죠. 그런데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정치권이 북한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자, 뭐 적대적 관계를 맺자를 주장을 하는 게 정말 한반도와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참 고맙겠는데, 진짜 그런지는 신뢰가 잘 안 가요. 이를테면 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한 386 리더 중에 한 명이 북한과의 어떤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재단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에서 하는 일이 북한의 지적 재산권을 독점을 하고, 노동신문을 보더라도 이 재단에다가 지적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북한한테 주고, 당연히 이 지적 저작권이 북한한테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북한한테 지불을 해야죠. 안 그러면 도둑놈들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재단이 생기기 전에 북한의 언론이랄지 출판물이 직접재산권 개념이 적용이 안 돼 있었어요. 북한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북한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료만 구입을 하면 얼마든지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중국 CCTV 보는데 돈 내고 봐야 되나? 중국의 CCTV 있잖아요. 방송. 그걸 보는데 돈 내고 봐야 되나? 아니, 돈을 지불을 해야 되냐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중앙방송을 보면서 왜 돈을 내야 되지?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이야기는 소위 과거 운동권에서 가장 앞장서가지고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고 남북 관계의 어떤 친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북한 저작권을 가지고 남한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진실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을 추구하고 이런 목적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냐는 말이지. 보수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갑자기 화났어. 갑자기 화가 났어. 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남한하고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숙명적인 관계예요. 남한 내에서도 북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지금 중국 가려면 못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쪽 동북 삼성 지역을 가려고 하면 베이징이 여기쯤 있잖아요. 베이징을 갈 때 고속철도를 타고 이렇게 가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는 것보다 배보다 훨씬 빠르고 비행기보다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경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화물 비는 비행기가 또 엄청 비싸잖아요. 물류 문제. 중국만 해당이 되나? 몽골, 러시아 이쪽 연해주 지역으로 연결되는 곳. 철도 하나, 고속도로 하나만 딱 반듯하게 놔주면 대한민국이 이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 지역을 굉장히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꽉 틀어막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만 국한되냐? 유라시아 철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유라시아 철도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쪽 극동지역인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로를 타고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몽골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거.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남부 지역을 통해서 이쪽 티벳을 거쳐가지고 중동 지역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거. 이게 유라시아 철도예요. 기차를 타고 파리를 가고 고속도로를 타고 독일 뮌헨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유라시아 철도가 여기까지 딱 와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의 항만 조건이 이쪽은 맨날 얼어. 쉽게 배가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이쪽 중국 남부 지역은 이쪽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이쪽 그 해양 지역이 호주랄지 이런 데하고 연결되는데 너무 멀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이 커다랗고 러시아가 커다랗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연결 안 하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 여기서 그냥 끝나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철도의 종점으로서 거기에 집중되는 물류나 화물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그 유라시아 철도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해저 터널을 무료로 뚫어줄 테니까 자기들하고 연결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중국 쪽하고도 연결하자 그러고.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하고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거든. 사실 그 북한이 문재인 정부하고 교류협력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철도예요.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김정은이가 이 유라시아 철도의 완성을 염두에 둔 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도가 딱 지나가는 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철도 양쪽으로 펜스만 잘 쳐놓으면 북한 주민들이 저게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북한은 요거 철도 뚫어주고 통행료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서 꾸준히 주장했던 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거였어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은 유엔 제재에 저촉이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개성공단 개설할 때에도 그 북한의 유엔 경제 제재는 있었고, 금강산 관광 시작할 때도 유엔의 경제 제재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또 합의를 해가지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마음먹고 북한하고 합의해가지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국제법 위반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이 왜 중단됐어요? 금강산에서 박왕자 맞죠? 박왕자 여사가 관광 갔다가 새벽에 산책하다가 북한군한테 총 맞아서 사망하고, 서쪽에서 천안함이 폭침되고,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를 발표를 하잖아요. 오이사 조치의 내용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북한하고는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싶어도 그 전에 오이사 조치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수층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거죠. 천안함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오이사 조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무산된 거죠. 그 반대를 뚫고 남북관계를 다시 예전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힘이 누군가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봅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북한과 굳이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너무 많다고. 국제질서 문제랄지 내지는 남북한의 어떤 현실적으로 체제 문제랄지 어느 쪽도 지금은 포기하기 싫어하니까 각자의 체제를. 그러면 계속 그렇게 싸우고만 있을 거냐. 남북 간에 뭔가 서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남한한테 더 유리하지 않겠냐, 대한민국한테. 아니, 평화적인 분위기고 뭐고를 다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이나 대무역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북한을 우리가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북한이 이 통행료를 받으면서 얻는 이익이 클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국가적인 그
무역 수지가 더 클까요? 당연히 크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북한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그걸로 또 핵 개발할 테니까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는 거죠. 미국이 안 좋아하겠죠. 미국은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북한이 핵 개발 안 하는 게 더 관심이 많으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이지만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봅시다. 국제 질서 속에서 과연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친해지는 것을 안 좋아하죠. 왜? 아니, 그거는 사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죠. 미국의 관심사는 중국이에요. 자,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명목상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군사력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 강국이란 말이에요. 북한이 124위인가? 이쯤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라고. 북한이 핵을 쏘겠다는 거는 그냥 망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남북한이 친해지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있어야 될 명분이 없으니까 철수를 해야 되고 마지노선이 일본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하고 한반도 전체가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고 협력을 많이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될 거라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계에서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세계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경제적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외교적 어떤 그 저울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쉽게 이야기를 무시하지 못하는 건데 다만 북한하고 이 관계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기 목소리를 마음껏 못 내고 있는 제약사항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북관계 문제 때문에 중국 눈치도 봐야 되죠.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죠. 미국 눈치도 봐야 되죠. 일본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힘이 있으니까 우리 목소리 낼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꾸 외국에서 딴지 걸어봐요. 더 골치 아프거든.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미국은 그것이 곧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대한민국 없는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의미 없어요. 그냥 딴 나라가 딴 지역이 되는 게 딴 지역이.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국하고 협력해갖고 중심적인 국가가 되면 일본은 그냥 이 태평양에서 이 태평양을 가운데 놓고 미국하고 한 덩어리로 이게 서로 다른 지역이 돼버리는 결과가 나온다고. 그거는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전략에 치명적이죠.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줘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도 지금 골친 거예요. 북한이. 대한민국만 미국에 친한 것만큼만 중국하고 친한 척만 해도
중국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적, 동남아시아적, 동아시아적 전체를 중국 중심으로 패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죠. 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그거를 불승인했잖아요. 예, 미국 의회에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딱 그 선을 그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대통령이고, 내가 미국 국민이라면 트럼프를 선출을 안 할 입장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나는 사실 이거 법정에서 뒤집어지고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어.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고 사업가예요. 거기에 더해서 엔터테이너예요. 쇼맨이라고. 트럼프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나 어떤 쇼맨십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대상이 북한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트럼프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오는 평화체제 바람이 분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그 한미 군사훈련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여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파가 미군이 저기 알래스카 가가지고 알래스카에서 군사훈련을 했어요. 할 데가 없으니까. 자,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군사훈련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지형 조건이 해양, 산악, 군사적인 평야지대, 이 군사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그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 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모든 조건의 군사훈련들을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막에 가가지고 산악지역 전투훈련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상륙작전 훈련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육지로 포 쏘는 거, 미사일 쏘는 거 이런 거 훈련 못 하잖아요. 육지하고 항공모함하고 협력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긴 있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거야. 이걸 할 수 있으면 저걸 못하고 저걸 할 수 있으면 이걸 못하고. 근데 대한민국이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최고의 훈련장인 거죠. 그거하고 유사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고 훈련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이거는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별 2개인가 3개짜리가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손해 엄청 봤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를 할지 미군의 주둔 비용이랄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손익계산만을 한 거고, 금전적인 손익계산만을 한 거고, 외교관계나 세계안보나 어떤 자국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들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하고 어떻게든 자기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가서 높은 사람 되면 오늘 내가 강의한 거 잘
염두에 봐요. 우리 저기 뭐야 라노키에 있는 학생은 중국 공산당 당원인가? 당원 아니고? 공청단? 공청단 소속이야? 오. 공청단 소속이면 힘 꽤 센데? 아, 90% 이상? 요새는 많이 좀 저기였구나. 아무튼 뭐 중국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게 중국 공산당 내에 핵심 세력이 몇 개 있잖아요. 시진핑 중심으로 해갖고 저기 뭐야 상하이파, 그 다음에 공청단 출신들이 모여있는 공청단파, 좀 두 개가 더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그 큰 중국을 전체를 다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은 중국 공산당 하나뿐이지만 이 중국 공산당 내에 계파가 있어요. 그 계파들이 상호간에 견제하고 그 네 개의 계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권교체가 되고 이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정권교체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바뀌는 거지. 그 네 개의 계파가 또 추구하는 정책들이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다고. 그렇지. 이제 당 내에서 그 계파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다당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보기 어렵죠. 자, 중국도 인물 중심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은 절대 인물 중심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인물보다 공산당이 우선이에요. 중국이 인물 중심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특유의 개념, 민주집중제. 이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절차는 민주적으로 하되 권력은 한쪽에 집중시킨다예요. 좀 달라요. 많이 다르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재밌거든. 질문 받아서 답변하는 게.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됐고 지금 정작 오늘 준비하고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 아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은 아니니까. 괜찮았죠? 괜찮았고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거는 뽑는 절차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중국도. 시진핑이 그 공산당 그 국가 주석으로 당선이 되는 과정을 보면 독재적으로 선출되지 않아요. 중국은 주석 후보자를 2년 전부터 뽑아놔요. 차기 주석 후보자를.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실험과 공격들을 받죠. 그걸 이겨내면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공산당 내에 4개 계파가 합의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주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전체적인 사회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것 뿐이지 공산당 내에서 뭔가 권력을 만들어내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민주적이죠.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주석으로 딱 선출이 됐다. 그러면 이 주석의 권한이 너무 센 거야. 중요한 거는 중국 국가 주석도 임기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세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힘이 세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독재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 임기 끝나면 작살 나는 거지. 이번에 시진핑이 건드렸다가 주석을 2번밖에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폐지시켰잖아요, 시진핑이. 헌법 바꿔가지고. 그것이 지금 그 중국 정치의 관찰의 대상이에요. 시진핑이 3번째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게 종신이잖아요. 이게 세습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하고 중국 체제는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나는 중국의 그 국가 지도자 선출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질문 그만하자니까. 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그 카톡이나 문자로, 이메일로 더 하시기로 하고, 오늘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국제정치 이야기를 하고 뭐 중국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북한 이야기하고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또 연결시켜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북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국제관계 이야기거든요. 남북관계는 문제가 남한 내에서 이 북한 간이 합의가 안 되고 서로 다르고 이 서로 다른 북한간을 가진 사람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싫으냐면 자기들이 북한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색깔을 입혀가지고 빨갱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엄청나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자기를 탄압했던 사람들이 비민주 세력으로서 과거 독재 시절에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이고 부정부패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이 됐고, 그 다음에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리고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두 진영이 소위 진보네 보수네 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통적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은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통일 방식이랄지, 어떤 남북관계 방식이랄지, 그 다음에 통일되면 어떤 방식으로 남북한을 통합을 해야 된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의 공통점이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남한 내에서의 북한관을 가지고 발생하는 남남 갈등 문제가 남한에서 굉장히 힘든 문제고,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걸로 보고,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하고, 북한을 조금 더 오늘의 이 강의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북한을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고요. 다음 주에 우리 1조들 그 발표 준비 잘 해주시고, 1조 누구신가? 강병은 조장님 준비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